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봉섭이라는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가 된 이래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산 아래 큰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그것을 팔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변함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이어가던 봉섭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봉섭이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고, 어릴 적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장가를 가고 가족을 일구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아야 하나? 안 되겠구만.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가를 갈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영영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봉섭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을에서 유명한 매파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어귀에 위치한 매파의 집을 무작정 찾아간 봉섭이 오래된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봉섭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매파를 찾았습니다. 누구시오? 어르신죠. 거시기 내 어르신께서 하도 짝을 잘 찾아준다고 그 소문이 자자하던디. 저 같은 거 일 잘하는 10만이를 원하는 처자도 혹시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요? 제가 가난하기는 해도 일 하나는 성실하게 잘합니다요. 자네 딱 봐도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올해로 몇인가? 올해로 30이 되었습니다요, 어르신. 매파는 봉섭이의 집안 사정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고 봉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매파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허. 자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거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30이 넘는 노총각을 반길 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나이 많은 50 먹은 과부라면 모를까? 아니, 어르신. 그것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요? 저는 그냥 가능한지 알아만 봐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일세. 아, 그 나이가 되도록 땅 한 평 없는 처지에 무슨 배짱으로 매파에게 지금 색시를 알아봐 달라고 찾아왔는가 그래? 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매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봉섭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어 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하구만요. 제가 괜한 부탁을 했구만요.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매파의 집을 나선 봉섭이. 그는 울적한 마음에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친구 덕삼이를 주막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봉섭이는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연거푸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지요. 아이 친구야, 매파 어르신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급하게 마시는가? 아, 말로 푸시게 말로. 봉섭이는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매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덕삼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네야 집에 처자식이 떡하니 있으니 내 기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구만. 누구는 뭐 돈 벌기 싫어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사는 줄 아는가? 산에서 약초 캐며 버는 돈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 나야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이것뿐인데 어쩌겠는가?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 느껴졌던 덕삼이는 한참을 말없이 봉섭이의 푸념을 들어주다 갑자기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는지 눈빛을 밝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친구야, 색시를 만나는데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자네도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아예 지리산까지 가서 약초를 캐보는 것은 어떻겠나? 거의 옆마을 병욱이 아재가 그 깊은 숲에서 삼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아, 평생 산에서 살다시피 한 자네도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오. 덕삼이의 말에 봉섭이는 갑자기 술이 확 깬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려 자네 말대로 그 아재도 그렇게 삶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자네 참말로 말 잘했구만 그려. 나도 이참에 지리산으로 가서 팔자 한번 고쳐봐야 쓰겠구만. 아, 삼은 발견 못하더라도 거 여기에서는 못 구하는 값 나가는 약초라도 캘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 이 친구야. 혹시 참말로 내 말대로 산삼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한턱 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걱정 말게. 한턱 정도가 아니라 통 크게 한번 살 테니 기대하라고. 결국 봉섭이는 3일 후 덕삼이의 말대로 낯선 지리산의 산골로 큰 꿈을 가지고 약초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단히 채비를 하고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지리산 깊숙한 곳에 도착한 봉섭이는 자신의 마을 근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약초들을 발견하였고 그는 신이 나서 하나하나 조심스레 캐기 시작하였지요. 원매, 이것이 굳이 산삼이 아니더라도 이것들만 가져가서 마을에다가 팔아도 분명 꽤나 값이 나가겠는데
그렇게 한참을 정신이 팔려 산속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봉섭이. 그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사라지고 주변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가 지는구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더 늦기 전에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겠구만. 봉섭이는 깊은 지리산 산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밤이 오기 전에 산길을 찾으려고 해보았지만 결국 그가 길을 찾기 전에 해는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다니던 익숙한 산이라면 밤에 눈을 감고서라도 집에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런 낯선 곳에서는 아무리 산속 생활이 익숙한 봉섭이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워우 웜에 이러다 밤새 길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디. 봉섭이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봉섭이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것이 설마 불빛 아닌가? 봉섭이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니 그것은 분명 어둠 속에서 아련하게 흔들리는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이 맞구만 그래? 아이고 이제 살았구만 살았어. 봉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빛을 향해 달려가니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누구 없소? 길을 잃고 헤매다 밤을 맞았구만요. 부디 하룻밤만 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잠시 후 초가집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창호문을 열고 집 주인이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나이가 20이 조금 넘어 보이는 듯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봉섭이는 그 여인을 보고 이대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봉섭이라는 10만인인데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지리에 익숙치 않아 산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오게 되었구만요. 부엌이든 어디든 아무 곳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마침 비는 방이 있으니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창고로 쓰는 것 같은 작은 방으로 봉섭이를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만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봉섭이를 그저 한번 흘겨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제서야 긴장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던 봉섭이.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의 길고도 긴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봉섭이는 어제 신세를 진 집인 만큼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날 채비를 하며 봉섭이 다시금 마을로 내려가 산을 타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아침상을 들고 왔지요. 일어나셨군요. 아침 드시고 가시지요. 빈속으로 산을 내려가시려면 힘드실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서둘러 돌아가셔야겠네요. 부인분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순간 봉섭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이라뇨? 저는 평생 혼례는 치러본 적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0만이구만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곳 지리산까지 오신 겁니까요? 이미 늦었지만 약초를 캐어 돈이라도 좀 벌어서 장가를 가볼까 해서 이곳 지리산까지 오게 되었구만요.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산삼이라도 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오. 내 일전에 마을에서 매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가진 게 없고 나이가 들었으니 색시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저를 비웃더군요. 그 말에 춘심이 눈빛을 반짝이며 봉섭이를 바라보고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동안 돈은 좀 모아두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캘 때는 겨우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빠듯해 부끄럽지만 모은 것이 없소이다. 그 말에 춘심은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돈이 목적이시라면 여기에서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무엇이라고요?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요? 저는 춘심이라는 과부입니다. 사실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이곳에서 혼자 살아왔지요. 깊은 산속에서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봉섭 씨 같이 산에 익숙한 분이 함께 지내주신다면 저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함께 지내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요? 마침 저희 집에 방이 2개 있으니 봉섭 씨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랫마을에 장이 서지 않는 날이면 이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니시고
장이 서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가서 본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10량씩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열량이나 말입니까? 그렇게 큰 돈을 지금 이것이 진심으로 하시는 소리입니까? 봉섭이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하루 종일 약초를 캐도 손에 쥐는 금액은 몇 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열량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참말이라면 그럼 내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요. 춘심 씨.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춘심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던 봉섭이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방 한쪽에 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낯선 지리산에서 춘심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후 봉섭이는 완전히 춘심이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춘심이의 부탁대로 장이 들어서지 않은 날이면 집 주변을 손보거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렸고 아랫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아침부터 장터로 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보고 듣고 한 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는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춘심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오늘 장에 갔더니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보려님이 색시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내놓은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또 장터 어귀에서는 어느 노인이 약초를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자기가 산속에서 살며 수십 년을 키운 약초들이라 약효가 대단하다며 일반 약초의 곱절에 달하는 금액에 달라 하지 않겠는가. 춘심이는 봉섭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기만 할 뿐이었고 매번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어김없이 미리 준비했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약속했던 10량이구만요. 나는 그저 장터에 가서 본 것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참말로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만. 봉섭 씨가 장터에서 보고 듣고 온 이야기는 저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니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려 춘심이 자네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야. 그 뒤로도 봉섭이는 계속해서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장터를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터 한쪽에서 갓 만든 인절미를 쌓아놓고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려 여태껏 나는 그저 돈을 받기만 했지. 춘심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먼. 주인장 이 인절미 좀 싸주시오. 봉섭이는 갑자기 춘심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인절미를 사서 품속에 넣고는 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춘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봉섭이는 여느 때처럼 춘심이에게 장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나저나 혹시 이런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에서 춘심이 자네 생각이 나서 이런 것을 좀 싸워봤구만. 그는 품 안에서 고이 감싸들고 온 인절미를 내밀었습니다. 춘심이는 봉섭의 손에 들린 떡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도대체 이것이 다 뭐랍니까? 아니 이것이 뭐기는 뭐겠는가. 인절미 떡이지. 평생 떡 한 번 못 먹어본 사람처럼 구는구만. 장터에서 보니 거 맛있어 보이길래 좀 사왔는데 자 얼른 하나 드셔보시게. 춘심이는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신기한 것은 처음 먹어보는구만요. 내 참 인절미를 처음 먹어본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구만. 그렇게 맛있소? 춘심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봉섭이는 그런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 앞으로 평생 인절미를 챙겨다 줘야겠구만 그래. 봉섭이의 말에 춘심이는 순간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혀평생 말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께 자네만 괜찮다면 말이지.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춘심이는 계속해서 얼굴을 붉힌 채 애꿎은 인절미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봉섭이 역시 목덜미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봉섭이는 춘심이의 집에 머문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봉섭이와 춘심이는 혼례만 올리지 않았을 뿐 그들은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흘러
그들이 지리산 산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날도 봉섭이는 여느 때처럼 장터를 다녀온 후 춘심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장터에서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춘심이 오늘은 장터에서 참 이상한 사람을 보았구만. 지난 3년 동안 장에서 별별 사람을 다 보아도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지 않던 양반이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러십니까? 아 글쎄 멀쩡하게 생긴 어떤 선비 하나가 말이오. 가세다가 나귀에나 매달 법한 방울을 달고 다니지 않겠는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말이지. 그 순간 춘심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냥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는데 가세 방울을 단 것이 영 이상했지.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걸음걸이도 흐느적 되는 것이 남들은 다들 이상하게 보면서도 그 사내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기운 때문인 건지 누구도 함부로 말도 못 붙이더구만. 봉섭 씨, 다음에 혹시 그 선비를 다시 장에서 만나거든 그 사람을 조용히 뒤따라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선비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이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이는 춘심이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단지 단순한 호기심에 하는 부탁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어떤 일과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알겠네. 다음에 그 선비를 만나면 내 꼭 알아오리다. 그리하여 다음 장이서는 날이 되자 봉섭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고 사람들의 흥정과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오늘 봉섭이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장터를 돌아다니던 봉섭이는 순간 뒤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아보니 지난번처럼 가세 방울을 매단 선비가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왔구만. 오늘도 왔어 그래. 그 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장터를 빠져나가 곧장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선비는 한참 동안 산길을 따라 걸었고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와우 웜에 저 선비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인데 이렇게 깊은 숲속으로 가는 것이라냐? 빽빽한 나무들로 인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숲속을 지나 마침내 선비가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굴 앞에 선 선비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하이고 이거 큰일이구만. 이거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동굴이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나도 끝까지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인데 말이야. 봉섭이 동굴 앞에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망설이고 있는 순간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선비가 갑자기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봉섭이는 급히 숲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봉섭이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유롭게 숲을 쪽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거기 숲을 뒤에 계신 분, 이제 그만 나와보시지요. 순간 봉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나는 갑수라는 선비요. 자네가 나를 장터에서부터 내 뒤를 밟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가 일면식이 있는 것이요? 봉섭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그 선비는 그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자네, 어느 여인의 부탁을 받고 나를 찾아왔구만. 혹시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요? 와우 웜에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허허, 여태까지 그 여인의 사주를 받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자네 하나라고 생각하시오? 그나저나 자네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구려. 선비님, 갑자기 난처한 입장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그러니까 자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라네. 무엇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구만요. 춘심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네가 오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자네는 분명 그 여인에게 잡아먹히게 될 테니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습니까?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집으로 돌아가 창호문에 구멍을 뚫고 한번 슬쩍 들여다보시게. 그러면 그 여인은 분명히 지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야. 갑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에
봉섭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럼 선비님,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갑수는 품에서 곰방대를 하나 꺼내더니 봉섭이에게 전해주었지요. 이 곰방대 안에는 특수한 담뱃재가 들어있네.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곰방대를 빨아서 연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기만 하면 되는구만. 그러면 그 진해를 반드시 퇴치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럼 이걸로 제가 춘심이를. 그 선택은 말이야. 바로 자네가 하는 것이지. 갑수는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봉섭이를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섭이는 깊은 혼란 속에서 곰방대를 품에 넣고 돌아섰지요. 정말 춘심이가 지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냐? 봉섭이는 처음으로 춘심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이 되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봉섭이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참말로 춘심이가 천년묵은 지내라면 그동안 나랑 같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다 무엇이라냐? 이것이 암만 생각해봐도 그 선비가 혹시 나한테 거짓말 한 것일지도 모르겠구만. 그는 선비가 말한 대로 조심스럽게 창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봉섭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춘심이는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진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었구만. 춘심이가 참말로 지내였어. 이제서야 선비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깨달은 봉섭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곰방대를 꺼냈고 그것을 조심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봉섭이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 춘심이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내 인생에서 나를 좋아해준 유일한 사람인디. 춘심이가 죽고 나만 혼자 남으면 하이고 내 그렇게는 못하겠구만. 한 번 사랑이란 달콤한 맛을 봐버렸는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그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만. 봉섭이는 손에 쥔 곰방대를 마당에 힘껏 내던지고는 죽음을 각오한 채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섭이 방으로 들어오자 춘심이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봉섭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지요. 봉섭 씨,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가요? 춘심아. 그러니께 내가 자네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만. 봉섭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가 겪은 일을 춘심이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장터에서 본 선비를 따라서 숲속 동굴로 들어간 것. 그리고 그 선비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까지 말이죠.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봉섭이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내가 자네에게 오늘 본 것은 전부 다 털어놓았구만. 그래. 그럼 이제 나를 잡아먹을 텐가 춘심이? 봉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 춘심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봉섭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산정이 있는데 잡아먹다니 제가 봉섭 씨를 왜 잡아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언젠가는 봉섭 씨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봉섭 씨가 오늘 본 선비는 바로 천년 묵은 구렁이입니다요. 무엇이라고? 그리고 그자가 바로 10여 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지요. 그 구렁이가 춘심이 자네 남편의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복수를 결심하고 산속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구만요. 이제 그놈의 거처를 마침내 알게 되었으니 봉섭 씨 부디 제 마지막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을 말하는 것이요? 다음 날 봉섭이와 춘심이는 그 천년 묵은 구렁이가 있는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동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춘심이는 봉섭이를 숲을 뒤에 숨기고는 말을 건넸지요. 봉섭 씨,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상황을 봐서 어제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춘심이 동굴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동굴 안에서 강한 한기와 함께 거대한 구렁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 생각은 했다. 그래, 이제 니놈과의 질긴 인연도 끝을 맺을 때가 되었지. 구렁이를 마주하자 춘심이 역시 지네로 본 모습을 드러내었고 둘은 긴 싸움이 될 것임을 예상한 듯 누구도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의 허점만을 노리며 한참 동안이나 공기가 떨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는데요. 한참 동안 서로 수싸움을 하며 죽일 듯이 노려보는 대치 상황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봉섭이었습니다.
저놈의 구렁이 잡아라 잉. 봉섭이 느닷없이 수풀로 나와 구렁이에게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준비했던 꽹가리를 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순간 구렁이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리고 춘심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숨에 구렁이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그의 목을 물었는데요. 구렁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구렁이는 검은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졌고,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 이내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지요. 춘심이, 자네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춘심이는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쓴 것인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봉섭 씨 덕분에 마침내 우리 서방의 복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구만요. 그려,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얼른 집으로 내려가자고. 봉섭 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본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떠날 시간이 왔구만요. 떠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서도 자네의 서방이야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그냥 나와 함께 살면 되지 않겠소? 내 평생 자네에게 인절미를 챙겨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것 참 봉섭 씨다운 말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제 시간이 다 했습니다. 춘심이는 조용히 봉섭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부엌한 아궁이를 뒤져보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비록 3년이었지만 덕분에 잠시 슬픔을 잊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 씨.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자네만 있으면 되는구만.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린다고 약속할 테니 꼭 돌아와 주시오. 춘심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봉섭이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봉섭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지요. 그리고 봉섭이 한참 동안 멍하니 방에 앉아 있으니 문득 춘심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는데요. 집에 돌아가 부엌 아궁이를 뒤져보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봉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가 춘심이 말한 대로 아궁이 안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고, 봉섭이 그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웜에 이것이 도대체 전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겠는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나랑 춘심이랑 잠깐만 있어봐라 춘심이가. 봉섭이는 엄청난 양의 엽전을 보고 순간 눈이 돌아가는 듯 흥분이 되었으나 이내 그 흥분은 거짓말처럼 가셨습니다. 허허, 인자 내 곁에 춘심이가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봉섭이는 그 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춘심이와 추억이 깃든 산속 초가집을 떠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봉섭이에게는 이미 춘심이에게 받은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춘심이와의 추억이 깃든 초가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섭이는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장이 서는 날이면 이전과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에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방 안에 인절미를 두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는데요. 내 오늘도 산에 약초 캐러 다녀오겠네. 혹시라도 나 없을 때 집에 도착하거든 자네 좋아하는 인절미 먼저 먹고 있게나. 그리하여 오늘도 봉섭이는 혹시라도 춘심이 집에 돌아올 거란 희망을 마음에 품은 채 약초를 캐러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약초를 캐고 돌아왔을 때 그 인절미 떡이 사라져 있는 그날이 한 번은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지난 3년간 그 날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혹시 누가 알겠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지 말이에요. 웜에 하이고. 자네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했구만. 그래. 봉섭 씨,
제가 참말로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구만요.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 높은 참판 창수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음하기 나이가 들어 갑수라는 아들을 하나 얻고는 더는 자식을 얻지 못하였는데요. 갑수는 아버지 창수를 닮아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창수대감은 그런 아들 갑수가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흐뭇함이 밀려왔지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제목이 틀림없구만. 갑수는 반드시 내 뒤를 이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게 될 것이야. 창수대감은 하나뿐인 아들 갑수를 보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재라고 확신을 하고는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넘치는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인지, 갑수는 성인이 돼가면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특히 집안의 머슴이나 여종들에게는 그 정도가 심하였지요. 어느 날 갑수가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하필이면 마당 한가운데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갑수는 머슴 봉섭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야, 이 못난 놈아. 머슴이라는 놈이 마당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밥 먹는 것 말고는 쓸모없는 놈이. 갑수도련님, 거소인이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여러 번 쓸었지만 그것이 그러니께 워낙에 뿌리가 깊어놔서. 그나저나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냐? 당장 이 돌뿌리를 뽑지 못하겠느냐? 하이고, 너 같은 놈도 머슴이라고 데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참말로 이해가 안 가는구만. 봉섭이는 더 이상 갑수에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돌뿌리를 파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수대감 집의 머슴과 종들은 갑수의 괴롭힘과 트집을 견디다 못해 해를 넘기기도 전에 집을 떠나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지요. 창수대감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갑수를 볼 때마다 아이고 갑수의 정도가 지나치니 한 소리 해야겠지만 괜히 이제 와서 엄하게 꾸짖었다가 아이가 삐뚤어져서 글 공부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여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다 보니 결국 갑수는 점점 더 교만하고 버릇없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수대감의 집에서는 물론 김참판이 사는 고을 전체에서도 감히 갑수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거나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갑수에게 어느 날부터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갑수가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꿈속에서 갑수는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한참 동안을 안개를 뚫으며 걷다 보니 갑수 앞에 마치 신선과도 같은 하얀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노인은 갑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어르신, 도대체 무엇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노인은 갑수의 물음에 답을 주지 않고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며 천천히 사라져 버렸지요. 갑수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창수대감의 집 앞마당에 한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시주를 청하고 있었으니 그는 이 일대에서 신묘한 예언과 깊은 수행으로 이름이 높은 성경스님이었습니다. 창수대감의 부인인 선옥은 성경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는 하이고, 성경스님 아니십니까?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방 쌀 한 대 가져오겠습니다. 선옥이 쌀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성경스님은 마침 마당에서 외출을 하는 갑수를 보게 되었는데요. 마당을 가로지르며 머슴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명령을 내리는 갑수의 모습에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참으로 불쌍해. 스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요? 아닙니다, 보살님. 오늘은 제가 그냥 시주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스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선옥은 더욱 의아하여 스님의 소매자락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성경스님,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리 가시면 어미 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님? 선옥의 절박한 목소리에 스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아이가 앞으로 석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갑수는 늦게 얻은 귀한 외동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스님,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한 집 자식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나머지 아이가 스스로 교만해져 남을 업신여겼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신령님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일단 아이가 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으려면 여태껏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무슨 일이든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면 저에게 아이를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터이니 먼저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보시지요. 하하이고, 스님, 알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선옥은 창수대감과 아들 갑수를 안방으로 부르고는 낮에 있었던 성경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갑수는 점차 파랗게 얼굴이 질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갑수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느냐? 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사실 어머니 제가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요. 꿈에 백발의 백일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자꾸 제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는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의 말을 듣고 있던 창수대감도 무거운 표정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저 성경 스님이 그리 용하다 하더니만 그것이 진짜 참말이었구만. 갑수야, 네 꿈과 스님이 말씀이 일이 일치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겠구나. 너가 살기 위해서는 스님을 따라가서 스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스님과 함께 말입니까? 하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이는 구만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터오자 갑수는 성경 스님과 함께 집을 나서려는데 갑수야, 잠깐만 기다리거라. 선옥은 길을 나서려는 갑수를 붙잡으며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꺼내 갑수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도포이다. 혹여 나중에 네 출신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니 잘 간직하면서 꼭 가지고 다니거라. 갑수는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눈 가득 눈물이 맺힌 선옥은 울음을 애써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부디 건강하게 몸성이 다녀오거라, 갑수야. 집을 나선 갑수는 성경 스님을 따라 깊고 으슥한 산길을 한참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발에 걸리는 돌멩이며 뾰족한 가시덤불이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깊은 숲속 작은 초가집에 도착하게 되자 스님은 문 앞에 멈춰서서 갑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갑수야,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껏 누리던 귀한 생활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진정으로 명을 잇고 싶다면 이곳에서 힘든 노동을 통해 너의 허물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단다.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초가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갑수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속에서 나무를 하거나 집을 청소하는 등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렇다고 그냥 때려치고 집으로 가자니 스님 말씀대로 참말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구만 그려. 이후 석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번이나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갑수. 그날도 갑수는 새벽녘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석 달간의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갑수는 방 안에 있는 성경 스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이고 갑수야. 정신을 잃은 갑수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익숙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주위를 감싼 자욱한 안개가 천천히 밀려들었고 안개 속에서 백발의 신령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신령님,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허. 사실은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지만 너를 보호하고 있는 저 스님의 법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내 함부로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신령님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시지요. 제가 정말로 제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요. 허허허. 죄를 뉘우치기는 이 녀석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야. 너가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겨우 이런 고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지난 석 달의 노동으로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갑수는 신령님의 말에 몸을 떨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신령님, 앞으로 제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네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동안 너가 만든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부지런히 고생을 하면 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데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친 신령님은 갑수의 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꿈에서 깨어난 갑수. 그의 눈앞에는 성경 스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갑수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갑수의 이마에 땀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었지요. 그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던 네가 이렇게 석 달 동안 고생을 했으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지. 스님,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신령님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갑수는 자신이 방금 꾼 꿈 이야기를 스님께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갑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스님의 표정은 무겁게 변하였지요. 신령님께서는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보구나. 그나저나 그분께서 업보라고 하셨다고? 업보라고 하셨단 말이지. 갑수야,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네가 가장 못되게 굴었던 이가 누구냐? 아마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들일 겁니다요. 그중에 특히 봉섭이라는 머슴을 제가 참 많이 괴롭혔지요. 갑수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봉섭이와 같은 머슴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심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밖에는 없어 보이는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그곳에서 머슴이를 구해보거라. 제가 머슴이를 말입니까? 말을 마친 스님은 품속에서 옥피리를 꺼내어 갑수의 손에 건네었습니다. 스님, 이 피리는 무엇입니까요? 머슴 생활은 이곳의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면 이 피리를 꺼내불며 버티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다음 날 아침 갑수는 성경 스님과 함께 머물던 산속 초가집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을 내려오기 시작해서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어느 낯선 마을 어귀에 도착한 갑수. 지친 몸으로 마을로 들어선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이보시오 어르신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겠는가? 아니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낯선 행색의 갑수를 잠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야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 이참봉댁이지. 참봉 어른이 원래 돈놀이로 크게 돈을 번 사람인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원님까지도 돈으로 매수해서 참봉 벼슬자리까지 돈으로 샀다지 않나? 이 마을에서 재물로는 으뜸 가는 양반이지. 사람들의 말에 갑수는 마음을 굳히고는 이 참봉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갑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 앞에 하인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저 혹시 이 댁에서 머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참봉을 부르러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친 이참봉이 걸어 나와 가늘게 눈을 뜨고 갑수를 빤히 바라보며 품평하듯 말했지요. 보아하니 제법 일로 단련된 몸 같은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산에서 석 달간 나무를 하고 힘든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일을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참봉은 갑수의 단단히 굳은 손과 다부진 몸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침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라면 써먹을만 하겠어.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요, 참봉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수는 이참봉 땡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갑수가 모시게 된 이참봉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매양 그리고 둘째 딸은 춘심. 둘 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이었지요. 두 딸은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지만 성격은 같은 자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첫째 딸 매양이는 성격이 까다롭고 도도하여 머슴이나 종들을 쉽게 하대하였고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갑수에게도 예외 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매양이 갑수에게 새순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가운 물로 내 얼굴을 씻으라고 가지고 온 것이냐? 하이고 매양아 씨 제가 금방 다시 물을 데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갑수가 매양이에게 사죄하고 다시 물을 가지러 가려는 찰나 매양이는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물을 그대로 갑수의 얼굴에 부어버리는가 하면 또 한 번은 갑수가 청소한 마당을 꼼꼼히 살피고는 머슴이 청소를 이따위로 하고서 지금 밥을 얻어먹겠다고 하는 것이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라며 빗자루를 들고 갑수의 등이며 어깨를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갑수는 산속에서 성경 스님과 함께 지낼 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으로 서럽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지요. 반면에 이참봉의 막내딸 춘심이는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갑수를 대해주었는데요. 그녀는 갑수의 옷이 찢어지면 언니 몰래 밤늦게 바느질로 꿰매어 주었고 그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마치 친동생을 보살피듯 곱게 찬빛으로 비껴주는가 하면 때때로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요. 갑수야, 내 잔칫집에 다녀왔는데 너 생각이 나서 좀 싸왔으니 이따 방에 가서 몰래 먹거라. 하이고 춘심아 씨. 저 같은 머슴에게 이런 것을 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갑수는 춘심이 자신에게 잘해줄 때면 오히려 매양이 구박을 할 때보다 더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머슴 봉섭이에게도 춘심아 씨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듯 갑수는 춘심이의 온정을 받을 때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가 피부로 느껴졌고 이제서야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왜 춘심아 씨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봉섭이 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는커녕 매양 아씨보다 더 매정하고 악독한 행동만 했으니 신령님들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구나.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수는 한결같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춘심아 씨를 볼 때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고 춘심이 역시 갑수가 다른 머슴들과 달리 조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모습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야, 넌 항상 뭐에 그리 쫓기듯이 일을 찾아서 하는구나. 가끔은 다른 머슴들처럼 눈치껏 좀 쉬어가며 일을 해도 될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쉼도 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느냐? 그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요. 춘심아 씨.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벌써 또 옷이 해지고 말았구나. 내 금방 꿰매줄 터이니 방에 들어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이렇듯 춘심이 갑수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때면 갑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갑수는 그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하이고 이렇게 참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인데. 아니요.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찌 내가 감히 춘심아 씨를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느냐. 갑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그저 춘심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수에게 그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요. 이후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갑수가 이참봉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사는 천석군 부자 장이방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참봉의 가족 역시 초대를 받아 그곳에 참석하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이번 장이방네 잔치에서 말이다. 그 집 아들이 지금 한창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듣자 하니 장이방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지 않겠냐? 그 장이방이 앞으로 뒤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사람이니 너 오늘은 되도록 곱게 단장을 하고 가야겠다잉. 이 참봉의 말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로 화답하였고 그 옆에 있던 첫째 딸 매양이가 심기가 불편한 듯 목소리를 높여 투덜댔지요. 아버지, 맞은 제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춘심이의 혼담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부잣집에 말이어요. 그런 좋은 혼처가 있으면 마땅히 첫째인 제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요? 매양아. 너 역시 좋은 혼처를 찾을 기회는 많을 게다. 이번에는 그저 춘심이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듯하니 너가 이번만 좀 양보를 해야 쓰겠구나. 에이, 아버지. 이 근방에서 그 집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에 있다고. 저 맹한 춘심이보다는 저같이 딱 부러지는 사람이 그 집과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요? 이참봉은 화를 내는 첫째 딸 매양이를 달래가며 가족들과 함께 이웃마을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청소를 하는 척을 하며 이참봉의 말을 듣게 된 갑수. 그는 갑작스러운 춘심이의 혼담에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순간 폭풍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추호 춘심아 씨가 시집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니. 안 되겠구만. 내 춘심아 씨를 보낼 때 보내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후회가 남지 않지. 그래, 이렇게는 보낼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 갑수는 흑투성이인 얼굴을 맑은 물로 말끔히 세수를 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는 어머니에게 받았던 고급 비단 도포를 꺼내 입고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이웃 마을 장이방네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웃 마을 장이방의 집에 도착한 갑수. 그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장이방 집 머슴들은 갑수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지체 높은 양반집 자제로 여기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하여 자리를 잡게 된 갑수는 시선을 돌리다 문득 건너편에 이참봉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를 발견하였고 춘심이에게 손짓하여 그녀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으나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에 빠져 있어 갑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춘심아 씨가 날 보지 않는구만. 아, 그렇지 않아도 흥겨운 잔칫날이니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갑수는 아쉬운 마음의 품속에서 옥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가 불기 시작한 옥피리의 소리는 곧바로 잔칫집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잠재웠고 그 맑고 신묘한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피리 소리에 빠져들었지요. 하하이고 내 평생 이렇게 맑은 소리는 처음이구만. 선비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요. 갑수가 연주를 마치자 사람들은 갑수에게 찬사를 보내었고 하나 둘 갑수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갑수에게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참봉의 첫째 딸 매양이었지요. 아니 이거 큰일이구만. 내 춘심 아씨만을 생각해서 온 것인데 매양 아씨가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구만.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선비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길래 피리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소리를 내십니까요? 내 살면서 그런 고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만요. 저는 옆마을에 사는 매양이라고 합니다. 선비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갑수는 그제야 매양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매양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던 떠돌이 선비일 뿐입니다. 하도 잔치가 흥겨워 보이길래 잠시 들렸을 뿐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비단 도포만을 보고 나를 높이 대하는 것이고 진짜 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구나. 이제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비단옷 같은 허울뿐이었구만. 그래. 갑수가 그렇게 씁쓸한 자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사람들 틈 너머에서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춘심이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조금의 의심과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갑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갑수는 순간 마음속에 창피함이 밀려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구만. 춘심아 씨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선 결국 하는 짓은 이렇게 겉만 치장하는 것이었다니. 그 생각이 들자 갑수는 부끄러운 마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잔칫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참봉의 집으로 되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머슴방으로 가 누더기 같은 머슴옷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깨끗이 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참봉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집으로 들어온 매양이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본 선비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이고, 정말 그 선비는 꼭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다니까요. 그런 잘생긴 얼굴에 옥피리를 얼마나 구슬프게도 불던지.
내 평생 그렇게 멋진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아버지. 참말로 이름이라도 알아놨어야 나중에 찾아보던지 할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 죽겠구만요. 매양은 연신 그 선비 이야기를 하며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갑수를 조용히 쳐다보더니 잠깐만, 얘 갑수야. 너 지금 오, 몸에 아까는 잘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매양아 씨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얘 이게 지금 마당 청소를 마친 것이니? 걸을 때마다 자갈이 발에 걸려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늘은 내 특별히 기분이 좋으니 그냥 넘어가 마. 너 참말로 운 좋은 줄 알아라. 아, 아씨 참말로 죄송합니다요. 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후 매양이를 뒤따라오던 춘심이 갑수가 혼나는 모습을 묘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히 말을 걸었습니다. 갑수야, 잠깐만 너 나 좀 따라오너라. 갑수를 조용히 행랑채로 데리고 간 춘심이. 그녀는 갑수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갑수야, 너 아까 장희방 어른네 잔치에 오지 않았니? 춘심아 씨, 저는 온종일 이곳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가겠습니까요? 갑수야, 너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까 네가 입고 있던 그 도포는 무엇이며 또 그 옥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춘심아 씨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요. 제 주제에 도포며 옥피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거라. 춘심이는 갑수가 끝까지 시치미를 떼자 갑자기 미소를 띠며 손을 뻗어 갑수의 머리 뒤를 살며시 만지더니 갑수에게 작은 댕기 조각을 하나 내밀었지요. 갑수야, 네가 그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몰래 댕기 조각을 잘라 네 귀 뒤쪽에 꽂아 놓았단다. 이래도 계속 시치미를 뗄 셈이냐? 오, 몸에 아씨. 아씨는 그때 분명 제 근처에 오지도 않으셨는데 대체 어느 틈에 그 댕기 조각을 제 머리 뒤에 꽂아 넣으셨단 말입니까요? 그러자 춘심이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며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하하, 역시 그 선비가 너였구나. 나는 혹시나 해서 방금 댕기를 잘라 너를 떠본 것이었는데 이제 너 스스로 자백을 한 셈이 되었구나. 그 말을 듣고서야 갑수는 자신이 춘심이의 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숙이며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하이고, 춘심 아씨에게는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요. 제가 정말 창피해서라도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출신부터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춘심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김참판 대감의 아들인 이야기, 그리고 신령님의 경고로 인해 머슴 생활을 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이죠. 춘심 아씨, 고백하자면 송구스럽지만 아씨께서 제가 머슴임에도 상관하지 않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아씨를 마음에 두게 되었구만요. 그래서 아씨께서 혹시 시집을 가게 될지 모르니 단 한 번이라도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혹여나 아씨의 마음이 변하지라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잔치집에 간 것입니다. 갑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춘심이는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하며 여전히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수야, 네가 그 잔치에서 급하게 돌아와 옷을 갈아입느라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구나. 이리 오너라. 내 네 머리를 곱게 빗어주겠다. 춘심이 품속에서 찬빗을 꺼내들고 갑수의 머리를 정성껏 빗어주기 시작하자 갑수는 그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함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따스하게 느껴질수록 갑수는 자꾸만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그는 또다시 익숙한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수는 여느 때처럼 안개가 자욱한 곳에 서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신령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신령님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엄한 표정이 아니라 매우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갑수야, 나는 사실 너에게 주어진 그 3년의 시간 안에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너는 나의 예상을 넘어섰구나. 너는 네가 저질렀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고 남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 아픔을 온전히 너의 몸과 마음으로 모두 겪었구나. 신령님, 그렇다면 그 말씀은 신령님은 갑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허, 그래 내 이제 너를 네 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의 깨달음을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거라.
신령님,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갑수, 신령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요. 신령님은 갑수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갑수는 아직도 춘심이 자신을 위해서 찬빗으로 머리를 정성스레 빗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벌떡 몸을 일으키며 기쁜 목소리로 춘심이에게 말했지요. 춘심 아씨, 드디어 제가 신령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요. 이제야 제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갑수야,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이렇게 된 이상 더 듣기 전에 얼른 참봉어른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 겉옷을 갈아입을 테니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춘심이에게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는 도포로 옷을 갈아입은 후 춘심이와 함께 이참봉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갑수야, 아니 네가 어찌 이런 옷차림을? 대체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참봉어른,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수는 이참봉에게 사실은 자신이 머슴이 아닌 참판대감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과 자신이 머슴으로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지요. 뭐시라? 그러니까 갑수 네가 참판 대감의 아드님이란 말이냐? 아이고 그러면 영윤날이 제가 몰라 배웠구만요. 아닙니다. 참봉어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를 편히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이미 이웃마을 장이박내 아드님과 혼담이 진행 중인 것을 알지만서도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춘심아 씨와의 혼례를 허락받고자 함입니다요.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춘심이를 말입니까요? 그거야. 제 생각보다는 우리 춘심이의 생각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춘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춘심이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수줍음에 물든 그녀의 얼굴을 본 이참봉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우리 춘심이도 딱히 반대를 하는 것 같지 않으니 제가 어찌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참판대감의 귀한 도련님과 아이고 어찌 한낱 이방내 아들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참봉의 말에 갑수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꼭 춘심아 씨 아니 춘심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허허, 아이고 그려. 영윤나, 아니 도련님, 아니 그것도 아니지. 김서방이라고 불러야겠구만. 이튿날 갑수와 춘심이의 혼례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축하하며 기뻐하였지만 단 한 사람 슬퍼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이참봉의 첫째 딸 매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갑수 옷도 꿰매주고 머리도 빗겨줄 것을 내가 저 귀한 도련님을 못 알아보고 왜 그리 못되게만 굴었는지 모르겠구만. 시간은 갑수와 춘심이 혼례를 치르고 열흘 정도 흐른 뒤 갑수의 집에서는 머슴 봉섭이가 부엌에 서서 어깨를 활짝 펴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야 덕팔아, 네가 옆 부엌에서 뭐하고 있냐잉? 얼른 싸게 안 움직이냐잉? 거 마당 청소 좀 시켰더만. 아이고 어찌나 굶든지 아주 정월 대보름에 시킨 거 한가후에 끝나겠네 참말로. 그는 갑수가 3년 전 집을 떠난 뒤로 어느새 머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참모와 하인들에게 능청스럽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요 몇 년간은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구만. 아주 근심 걱정이 없어 놓으니 얼마나 잠이 꿀같이 잘 오는지. 요즘에는 하도 잠이 맛있어 버리니 늦잠 자느라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 봉섭이는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며 콧노래를 부르고는 문득 대문을 바라보았고 순간 봉섭이의 얼굴이 귀신을 본 것 마냥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처음 보는 여인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갑수가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도련님?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도련님이 안 계신 동안 제가 얼마나 도련님 걱정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밤마다 잠을 설쳐서 아주 눈이 쾌한이 빠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요. 허둥대며 달려오는 봉섭이의 능글맞은 표정 뒤로 여전히 지난 날의 서러움과 두려움이 엿보였고
그것을 꿰뚫어 본 갑수는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봉섭아, 정말 미안하구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너에게 처리 없이 못되게 굴었구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디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아이고 도련님 거 참말로 왜 이러십니까요? 도련님이 어쩌자고 저에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거 다른 사람들 볼까 무서우니께 얼른 고개를 드셔요.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하면서도 봉섭이는 이미 갑수의 심경의 변화를 알아차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쑥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 됐습니다요. 도련님.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요. 갑수는 그런 봉섭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가슴 깊이 안도를 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후 갑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했으며 참모와 머슴들을 더 이상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부인 춘심이의 지극정성이 담긴 내조 덕에 3년 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부임한 마을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공명정대하게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이름을 높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느 늦은 밤, 전주에 위치한 전라가명의 허름한 도포 차림을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갑수. 그는 전라감사인 친구 덕파리를 만나기 위해 1년 만에 멀리 나주에서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갑수.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 나를 찾아온 건가? 덕팔이 이 친구야. 지금 우리 가족이 까딱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네. 자네가 나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갑수의 간절한 부탁에도 그를 바라보는 수십 년지기 중마고 덕파리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지금이야 덕파리는 전주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전라감사가 되었고 반면 갑수는 나주에 살며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걱정을 해야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둘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때는 20년 전 덕파리와 갑수는 나주에서 이름난 선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글 공부로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수재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합격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 둘이 생애 처음 과거 시험을 1년 정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바로 덕파리의 아버지가 큰 노름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네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짓눌려 풍비박산이 나고 자연스레 덕파리 역시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글 공부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하루는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이 그 사정을 듣고 덕파리를 조용히 불렀지요. 그래, 덕파라. 내가 너희 집 사정을 갑수에게 듣기는 했다만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래서 앞으로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어르신,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어찌 제가 더 이상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비의 체면 따위를 버리고 집안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덕파리의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를 본 홍배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이나 그를 바라보다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다, 덕파라. 너네 집안의 빚도 거 내가 해결을 해주고 네가 최소한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을 치를 때까지 학비와 생활을 지원해 줄 터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 공부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홍배대감의 뜻밖의 제안에 덕파리는 두 눈이 커진 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그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체 왜 제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허허, 우리 갑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너를 돕는데 내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게다가 너같이 총명한 인재가 중도의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이 또한 우리 고을의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 마을의 유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니라. 오메 어르신, 제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되었다, 덕파라. 나도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어. 언제까지 갑수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 너가 훗날 갑수가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 그때 너가 갑수를 형제처럼 잘 돌봐주면 될 일 아니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갑수를 친 형제처럼 돌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덕팔이는 홍배대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시금 서당에서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밤낮으로 책을 붙들며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이후 시간은 1년이 지나고 갑수와 덕팔이 함께 나주를 떠난 지 열흘 정도 지나 긴 여정을 마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양의 과거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덕팔아? 아나주 촌놈들이 마침내 이렇게 한양까지 와서 과거를 보게 되는구만. 정말이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오게 되었네. 아, 덕팔아. 이왕 우리가 이렇게 과거 시험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지 않겠냐? 앞으로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평생 서로를 챙겨주기로 말이오. 허허, 그거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나는 갑수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테니 내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자네를 내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지내겠네. 친형제라 그거 듣기 좋구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와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 의형제가 되는 셈이로구만. 하지만 갑수와 덕팔이 의형제의 연을 맺은 이 날을 기점으로 서로의 운명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에 대한 절실함의 차이가 결과로 드러난 것인지 홍배대감의 지원을 받아 겨우 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덕팔이는 무려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하였고 정작 갑수는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처지는 더욱더 벌어졌으니 덕팔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라서도 승승장구하여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 나주목을 관장하는 나주목사가 된 반면 갑수는 아버지 홍배대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부인을 얻고 자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낙방을 거듭하다 가세마저 몰락하여 끼니를 굶을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갑수가 지난 긴 세월 동안 자식을 돌보는 것도 등한시한 채 책상 앞에만 앉아있자 보다 못한 그의 부인 명옥이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제 글 공부는 그만 포기하시고 현실을 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줄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조그맣게 땅이라도 사서 소작농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과거 시험도 좋지만 서방님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아, 이렇다 정말로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입니다요. 그러나 갑수는 부인의 말에 대번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허, 이 사람아. 선비 집안의 자손이 어디 감히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아간단 말이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서방님, 이렇게 허울 좋은 체면만 지키다가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아, 체면이 밥을 챙겨줍니까? 국을 챙겨줍니까요? 갑수의 부인 명옥이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자 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명옥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지요. 부인 거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번에는 덕팔이 그 친구에게 식량 같은 시시한 것 말고 크게 좀 도와달라고 할 터이니. 아, 그 친구가 나주목사가 된 지도 몇 년 되었는데 설마 의형제인 나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자네는 그저 나만 믿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구만. 갑수는 부인의 불안한 얼굴을 뒤로한 채 친구 덕팔이가 머물고 있는 동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팔이는 오랜만에 동원까지 자신을 찾아온 갑수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어 쉬고는 하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잠시 후 하인이 갑수의 앞에 꾸러미를 하나 놓았는데 그 안에는 항상 그러하였던 일주일치 정도의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덕팔이, 자네가 나주목사로 부임한 지도 꽤 되었는데 이제는 좀 나를 크게 도와줄 생각은 없는가? 아, 우리가 그래도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한 사이인데 매번 찔끔찔끔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자네 정도라면 충분히 여력이 있을 텐데 말이야. 갑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실망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덕팔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갑수 이 친구야. 그런 소리 마시게. 이 꾸러미에 든 식량도 내가 어렵게 마련한 것이니 너무 속상해 말게나.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나는 전라감사로 승진하여 전주로 가게 되었네. 자자네가 전라감사가 된단 말인가? 그렇게 되었네. 그러니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걸세. 식량 같은 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시켜 자네 집에 보내줄 것을 약속할 테니까 말이야. 그려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아무튼 전라 감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덕팔이. 갑수는 덕팔이의 담담하고 냉정한 모습에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기적으로 식량을 보내준다는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요.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지만 덕팔이 전라감사가 되어 전주로 떠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갑수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식량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렇게 덕팔이의 지원이 끊기자 갑순의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 더 악화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하고 결국 마을 외곽의 작고 초라한 초가집으로 집을 옮겨야만 하였습니다. 서방님, 그래 부인. 자네 친정에 다녀온 게요? 자네 집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것이 이제는 친정 부모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요. 이대로 있다가는 선비 집안이고 뭐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무엇이라고? 그것이 큰일이구만. 그건 그렇고 우리 집 상황이 이럴진데 정기적으로 식량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덕팔이 그 녀석은 약속도 모른 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녀석이 전라감사까지 올라가더니 이제는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만. 서방님,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상황이 이리 된 이상 제가 옆마을에 가서 품삯실이라도 몰래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인, 자네가 품삯이를 나가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될 일이오. 그리 되면 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마지막으로 전주에 올라가서 한번 만나보겠네. 그 친구가 아무리 매정해도 의형제에 정이 있는데 우리 집 사정이 이러니 나에게 일할 자리 하나 정도는 알아봐 주겠지. 그래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했던 의형제인데 한 번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수는 며칠 동안의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전주 감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수가 초라한 행색으로 감명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갑수를 훑어보았지요. 누구신지요? 나주에서 온 덕팔. 아니 전라감사 어른과 오랜 친구 되는 사람이네. 갑수가 찾아왔다고 하면 알 것이야. 문지기는 못 믿어온 표정으로 안쪽에 보고를 올렸고 한참 후에야 덕팔이가 있는 방으로 갑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덕팔이는 1여년 만에 갑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온 것이 전혀 달갑지 않은 눈치였지요. 아니 갑수.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 찾아온 건가? 덕팔이 이 친구야. 지금 우리 가족이 까딱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네. 자네가 나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자네라면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만한 참봉자리나 아니면 주부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자네가 내게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려고 이 먼 길을 찾아왔나 했더니만 자네도 참 딱한 소리를 하는구먼. 내가 내 지위를 이용해 자네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덕팔이, 자네가 그동안 나에게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 우리 집안을 외면했는지는 몰라도 부디 의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게. 내 이 부탁만 들어준다면 다시는 자네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세. 갑수 자네가 먼 길 오느라 고생한 것은 알겠네만 이제 나는 감사까지 오르고 나니 공무가 너무나 바빠. 이전처럼 더 이상 자네의 푸념을 들어줄 여유가 없구만. 그러니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주로 돌아가시게나. 갑수는 덕팔이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참았던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나는 평생 자네를 의형제로 믿었거늘. 자네는 어찌 나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제는 자네가 내가 알던 그 덕팔이가 맞는지조차 모르겠구만. 사람이 출세 좀 했다고 지난날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이 정령도리는 아니라네. 갑수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가명 밖으로 뛰쳐나갔고 덕팔이는 갑수의 썩을프고 초라한 뒷모습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갑수는 덕팔이의 싸늘한 냉대를 받고 전주를 떠난 이후로 며칠 동안 나주를 향해 걷는 내내 덕팔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의형제는 무슨 놈의 망할 의형제란 말인가? 그 덕팔이 녀석,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감히 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오. 하이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홀로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어느덧 나주까지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뒤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급히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전주감령의 문직이었지요. 이것은 전라감사 나리께서 직접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갑수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급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그토록 차갑게 외면했던 녀석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봉투 안에 글을 확인하는 순간 갑수는 온몸이 굳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하였습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얼른 돌아가시게. 그 짧고 간단한 글귀가 갑수의 가슴을 파고들자 순식간에 눈앞이 어두워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 초상이라니. 누가 죽었단 말이오? 하이고, 내가 없던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갑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나주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갑수는 제대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파올랐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하이고, 이것이 진짜 무슨 일이다냐? 아들놈인지 집사람인지 모르지만 누가 죽더라도 이것이 굶어 죽은 것이 분명하구만. 그렇게 한참을 달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무렵 마침내 갑수는 자신의 집 앞에 다다랐는데요. 이것이 웬일이란 말입니까? 초상집이어야 할 갑수의 집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이보시오.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당신들은 누구길래 여기에 있는 것이오? 누구긴 누구겠나. 우리가 이 집 집주인이지. 이 집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사서 들어온 집이구만. 그렇다면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아, 우리가 그것까지 알 턱이 있겠나? 하이고, 그 사이 이미 기어코 집마저 넘어가고 말았나 보구나. 그렇다면 우리 불쌍한 식구들이 길거리에서 떠돌다 죽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갑수는 오열을 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가족의 행방을 물었지만 누구도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밤이 깊어지자 그는 절망과 피로 때문에 결국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수의 흐릿한 시야가 다시 또렷해지더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낯선 부잣집 안방과 한 여인이었는데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 여인을 다시 살펴보니 그녀는 자신의 부인 명옥이었지요. 오, 웜의 마누라. 도대체 여기가 누구의 집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단가? 하이고, 자네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럼 우리 아들 충현이가 죽은 것이란가? 서방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 충현이가 죽었다니요? 그런 불길한 말은 갑자기 왜 하시는 겁니까요? 명옥의 말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갑수. 그는 가슴을 쥐어짜듯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복의 마누라. 내가 전주에서 나주로 내려오는 도중에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는 편지를 받고 내 이곳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이 말일세. 서방님, 이게 참말로 이상한 일이구만요. 우리는 당신이 전주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객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을 치를 준비를 했었는데 벼랑간 이웃집 봉섭이가 당신이 마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뭡니까? 내가 죽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당신 눈앞에 있는데 말이오. 서방님, 우리도 이게 도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서방님께서 전주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요. 하루는 갑자기 전주에서 감사나리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우리가 살던 그 허름한 초가집에서 지금의 이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고는 곳간까지 그득 채워주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당신이 덕팔 씨와 이야기가 잘 되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요. 그런데 엊그제 또 그 감사나리의 일꾼들이 다시 커다란 관을 하나 짊어지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주인 어른께서 전주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남기고는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나 놀라 이틀을 꼬박 울며 내일 출상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미 죽어서 관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멀쩡히 이리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내 자네 말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구만. 가만 보니 덕팔이 그 친구가 이를 꾸민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내 알 수가 없구만.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 떡 하니 놓여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꾼들이 가지고 온 이 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는 부인 명옥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죽이고 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관 뚜껑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무겁게 덮인 관 뚜껑이 열리자 관 속에는 사람이 아닌 한눈에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의 엽전이 가득 차 있었지요. 오, 웜에. 이것이 도대체 전부 얼마란 말인가? 내 생전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구만. 그리고 그 엽전 위에는 편지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에 갑수는 조심스레 편지를 열어보았지요. 갑수 이 친구야. 재물을 거저 얻게 되면 쉽게 게을러지고 남에게 의지만 하게 되는 법이기에 내 그동안 자네에게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시켰네. 지난 세월 내내 내가 자네를 모질게 대할 때마다 나 역시 참으로 괴로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먼. 자네의 선친 홍배대감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전라감사의 자리까지 오른 나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지. 그래서 나는 관직에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등바등 절약하고 아껴서 돈을 모았고 항상 그 돈의 절반은 나의 의형제인 자네의 것이라 생각했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어 이제 이 돈을 이렇게 자네에게 보내네. 부디 이 돈으로 자네가 다시 일어나 선비로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네. 여지껏 출세를 한 이후로 변해버렸다고만 생각한 덕파리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자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고, 내가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만.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자네의 깊은 우정마저 의심하여 철없이 자네를 탓하기만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게나 덕파리. 갑수는 덕파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한참 동안이나 마당을 떠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갑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게으름과 덕파리에 대한 원망을 모두 던져버린 그는 생활이 안정되자 마음을 굳게 먹고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서재에서 절실하게 과거 공부에 매달리느라 밖에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5번의 봄과 겨울을 견뎌낸 어느 날 갑수는 늦은 나이에 당당히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수가 어사화를 쓰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던 날, 집 앞에서는 갑수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덕팔이었지요. 갑수, 이 친구야. 참말로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것이야. 덕팔이가 자신을 향해 웃는 얼굴을 보이자 갑수 역시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이고 덕파리. 자네의 웃는 얼굴을 내 몇십 년 만에 보는 줄 모르겠구만 정말로. 이후 갑수가 뒤늦게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덕팔이는 갑수가 벼슬길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었고 후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변치 않은 우정을 이어나갔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우정을 마치 긴 겨울 끝에 피어난 아름다운 봄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